대통령 김용택. 이따금 문득 때로 내가 살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이게 사는 것인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이게 꿈속은 아닌지 내가 나의 삶을 의심하며 내게 묻기도 하고, 나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내게 묻기도 한다. 내 하루하루가 초라하고 괴롭고 슬퍼지지는 않는지, 그럭저럭 그래도 잘못 디딘 곳이 많고 볼품없고 허술한 곳이 많기는 하지만, 사람 사는 것이 그저 그런 거지, 그저 이런 거지, 이러면 되지 스스로 위안도 하며 일어나 세수도 하고 이빨도 닦고 물도 마시고 어질러 놓은 책도 챙기고 거실도 정리하고 밖에 나가 앞산도 한번 보고 뒷산도 돌아다보고 물도 보고 숨도 몰아쉬며 아침이구나 또 하루를 시작하였다. 참새가 벌써 새끼를 기르나 마당가 감나무 잎 사이에 푸른 벌레를 물고 나를 경계한다. 까치가 앉아있는 느티나무도 본다. 오늘 아침에는 꾀꼬리가 날아와 나무 꼭대기에서 바람으로 가만 노랗게 그네를 타는구나. 집 밖으로 걸어나가 마늘 밭가를 어슬렁거리고 흘러가는 구름도 바라본다. 찔레꽃은 벌써 지고 없구나. 나는 지금 쓸쓸한가? 한가? 나의 시에 대한 나의 고민과 외로움과 괴로움은 정당한가? 세상에 대한 나의 말과 글은 그 행색이 초라하지는 않은지, 내 걸음걸이는 가난하지 않고 내 얼굴 표현은 정당하고 내 말은 저문나무같이 아름다운가? 내가 이렇게 살자고 제법 그럴듯한 말로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간섭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든 데다 더 힘든 말을 보태지는 않은지, 불안과 적개심은 조성하지는 않는지, 마을을 돌고 집으로 돌아와 현관 앞에 샘과 뒷산 감나무를 보고 새소리들을 들으며 그렇게 생각하였다. 나의 시가 바람처럼 기억나지 않은 어느 날, 날씨처럼 새소리처럼 햇살처럼 없었던 것처럼 자국 없이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 내 생이 풀잎이나 나뭇잎을 가만히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 한 점같이 서서히 사라지면 그만이겠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고 앞산의 진초록은 해마다 지치지 않고 저리 진저리를 치며 푸르러질 것이다. 숨막히던 진초록이 지나갔다. 여기까지 산은 얼마나 요동쳤는가. 그러면서 초록은 동색이 되어 성하의 입구에 의연하게 섰다. 올해 새로 길어난 마당가 감나무 가지를 뼘으로 재어보니 30cm는 더 자랐다. 감꽃이 피었구나. 꽃진 다음으로 감이 커갈 것이다. 놀랍다. 자연은 건너뛰지 않는다. 나는 평생을 어머님과 아버님이 사시던 집에 살게 되었다. 부모님이 사시고 내가 태어나 자라 사는 집이 아니었으면 이런저런 일 속에서 사는 내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할 때도 덜어 있다. 살아온 많은 것들을 잊고 잃어버리고 사니까 나의 삶은 고향을 멀리 두고 이따금 그리워하며 사는 일상이 아니다. 회한이 더 짙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는 내 삶을 내 주머니에 우겨서 넣고 만지작거리며 날이면 날마다 강가로 걸어나간다. 바람이 부는구나. 몇천만 개의 나뭇잎을 흔들고 몇천만 개도 넘는 바람이 앞산에 불어오는구나. 오늘은 강 건너 숲에서 새들이 많이도 우짖는다. 새들아, 오늘만은 우리를 위해 울어다오. 강가에 서 있다가 삶이 이래도 된다고 어쩌겠냐고 가보자고 오늘도 강을 건너가 보자며 그러자며 강을 건너간다. 그냥 사는 게 이렇게 호젓하게, 삶이 이렇게 구석구석 사라지는구나.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일 수도 있겠다. 강을 건너면 산이다. 산을 올려다본다. 그 위에 구름이다. 구름은 흐른다. 때로 나를 고요하게 들여다보고 후회하고 나를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며 세상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며 때로는 못난 나를 스스로 위로하다 다시 걷는다. 걷는 것이 나는 좋다. 지금을 버리고 다음을 딛고 그 다음 새 땅을 디디면 또 새 땅이 온다. 나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대통령이 있는 듯 없는 듯 잘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아니라 멋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멋진 사람 말이다. 나는 이 나라 백성이다. 때로는 나도 나라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룬 적은 있었지만 대통령을 생각하며 그런 적은 없었다.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앤드 윤종선 원장. 며칠 전 아끼는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 지금 뭐해요?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칼. 럼 쓰고 있어 그랬더니 단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동생은 이렇게 외친다. 남자는 여자의 사랑을 먹고 산다. 라고 써요. 참 간단명료하다. 그런데 그 말에 과학, 사회, 심리학적으로 반박할 겨를도 없이 이 동생은 열애 중이거나 최근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중인 것이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단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과학 수업을 받는 초등학교 5학년에게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물으면 밥이 아니라 공기를 먹고 산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아는 동생은 여자의 사랑이라고 했지만 정작 많은 남성은 공기, 밥, 사랑보다 더 현실적인 것에 흔들린다. 그것은 자존심, 사회적 인정, 그리고 속궁합이다. 첫째로 수컷으로서의 삶으로 이것은 유전자 보존과 자존심이 걸려있다. 먼저 남자는 수컷으로 태어난다. 진화론적으로 수컷에게 주어진 임무는 간단하다. 생존하고 번식하고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는 경쟁한다. 사실 본능의 소리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25년 대한민국의 남성은 호랑이 사냥 대신 야근과 육아를, 부족의 리더 대신 회사와 가정의 가장을 생존, 경쟁 대신 좋아요, 수와 월급 통장 잔고를 고민하며 살아간다. 수컷으로서의 본능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줄타기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남자들의 숙명이다. 두 번째로 남자는 오해 속의 삶으로 이것은 크기, 시간, 능력의 강박에 달려있다. 남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끄터안게 되는 3대 콤플렉스가 있다. 조루, 발기부전 그리고 음경 크기이다. 어릴 적 화장실에서 친구들 고추를 힐끗거리던 남자애들은 사춘기엔 야동 속 괴물 배우들을 보며 좌절한다. 성인이 되면 파트너 앞에서 혹시 나 부족한 남자 아닐까라는 정체성 불안에 시달린다.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대부분 정상 범주다. 한국 남성의 평균 발기시 크기는 13.5500 그리고 사정시간도 평균 3분 안팎이다. 하지만 남자들은 늘 나는 평균 이하일지도 모른다는 왜곡된 거울을 들여다본다. 거기에 조루와 발기부전까지 겹치면 나는 수컷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자괴감에 빠진다. 하지만 이 모든 콤플렉스는 대부분 심리적 오해에서 시작된다. 야구 시합에서 공 하나 헛스윙 했다고 은퇴를 고민하는 4번 타자처럼 단 한 번의 실패에 인생 전체를 포기하려는 남자들의 심리가 있다. 세 번째로 남자는 사랑으로, 자존심으로, 그리고 속궁합으로 산다. 사실 남자가 무엇으로 사느냐고 묻는다면 진짜 대답은 복합적이다. 사랑으로 산다. 사랑하는 사람의 한마디, 따뜻한 눈빛, 인정과 위로. 그것이 남자의 삶에 불을 붙인다. 그리고 자존심으로 산다. 조루도, 발기부전도, 크기 콤플렉스도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끝으로 속궁합으로 산다. 말하자면 밤의 궁합이다. 낮에는 싸워도 밤에 화해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남자에게 삶의 활력이자 존재 이유가 된다. 남자는 잠자리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선택받고 싶고 능력 있어 보이고 싶다는 본능으로 살아간다. 그러니 한 번의 실패, 몇 번의 비교에서 자기 가치를 깎아내리지 말 일이다. 마지막으로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남자의 삶을 위한 작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발기하는 시간보다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다. 조루는 훈련과 노력으로, 발기부전은 심리적 안정과 파트너의 이해로, 콤플렉스는 정확한 정보와 상담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남자는 숫자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랑과 자존심,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로 사는 존재다. 서양에 이런 격언도 있다. A real man is not the one who never falls, but the one who always stands up. AIN. 진짜 남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남자다. 그러니 오늘도 자기 스스로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묻는 대신 이렇게 외쳐보자. 나는 오늘도 사랑하고 웃고 내 자존심을 지키며 산다. 2030년 어떤 한국 모습을 만날까? 김세형 칼럼. 경제 살리기 새 정부 제1과제. 경제 주체에 두려움 줘선 안 돼.
관세 제조업 AI 등 현안 시급, 소득 5만 불 향해 속도 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탈이념을 취임사에서 강조하며 2030년대로 가는 여정을 막 시작했다. 새 정부 공약의 큰 그림은 AI 세계 3강, 국력 5강, 잠재 성장률 3% 달성, 주가지수 5천 등이 있었다. 현실을 보면 1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2%였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수출마저 감소세다. 청년 50만 명이 일자리가 없어 눈물로 나를 지새운다. 이런 근본 문제는 민생지원금 20만 30만 원 준다고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새 정부는 경제비상 TF를 구성해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내놓으리라 한다. 먼저 대통령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추경을 30조 원쯤 편성해 지역화폐로 뿌려 소비 증가를 유도할 요량이다. 한국 GDP 규모를 감안해 추경 30조 원, 승수효과 0.3을 대입하면 성장 효과는 0.2%밖에 안 된다. 호텔 경제학으로 상황 반전은 불가능하단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왜 이토록 어려운가? 최근 두 개의 장면이 그 이유를 상징적으로 설명한다. 중국은 제조 2025 정책으로 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압도했고, 시진핑은 이제 하나 남은 반도체를 10년 내에 따라잡자고 선언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대만에 AI 슈퍼컴퓨터 생산 기지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의 기술이 한국을 압도하고 자칫 AI 혁명에서 한국이 배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삼성전자도 겁을 먹고 있다. 우리나라 GDP 규모의 세계 순위는 2020년 9위, 현재는 12위이고 IMF는 2030년이면 스페인, 호주, 멕시코에 뒤져 15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30년이 되면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지금 내리막길을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의 최대 임무는 이 추세를 반전시키는 일이다. 마침 새 정부는 행정입법부를 장악한 막강한 힘으로 미국 트럼프처럼 뭐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사를 먼저 늘릴 수 있고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주사 5일제, 기본사회 출발 등을 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 반대로 AI 혁명 추진, 중국과의 기술 전쟁, 한판 승부, 트럼프와 한미 정상회담을 빨리 열어 승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부터 살릴 것인가, 이념부터 추구할 것인가, 우선순위 선택에 달렸다. 트럼프는 100년 만의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를 굴복시켜 미국의 가장골치, 아픈 두 개의 숙제, 국가 부채와 무역 적자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쳤다. 100일 후 어떻게 됐는가? 국민이 관세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금융시장에서 국채금리가 폭등하자 트럼프 지지율은 취임 초 53%에서 지금은 34%로 폭락했다. 시장의 힘을 이기는 정부는 없는 것이다. 새 정부가 명심할 대목이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는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의 두려움을 없애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 노란봉투법, 주사 5일제부터 해버리면 기업가들은 생산과 일자리를 위한 투자를 망설일 것이다. 트럼프와 젠슨 황은 원전밖에 길이 없다는데 동의했다. 그런데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신재생에 치중하고 탈원전에 나선다는 인상을 준다면 부서 신설을 안 하는 게 낫다. 새 정부의 1차 승부처는 추락하는 성장률을 6개월 내에 1% 이상으로 반전시키느냐에 달렸다. 국민 통합의 중요한 개헌은 내년 지자체 선거 때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 새 정부 임기인 2030년 초 어떤 대한민국의 모습일까? AI 혁명, 성장률 3% 달성에 성공하면 소득 5만 달러 선진국에 올라서 있을 것이다. 개헌, 행정수도 이전까지 완료하면 금상첨화다. 반대로 재정 투입 위주로 국가 부채만 키워놓으면
한국상 투피크 코리어 원조란 닉네임이 붙을 것이다. 미래가 있는 보수 희망 보여준 대선 양상훈. 온통 보수의 악몽 속 청년층 범보수 지지는 작지만 큰 희망 불씨. 이준석 지지 8.3% 국민. 보수 미래 살려두자는 깊은 뜻일 것. 이번 대선은 이변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완승으로 끝났지만 계엄 사태 이후 시궁창으로 떨어졌던 보수 정치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보여주기도 했다.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1829세 유권자의 30.9%가 김문수, 24.3%가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두 후보의 표를 합하면 55.2%에 달한다. 1829세 청년의 절반 이상이 범보수 진영을 지지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 역사에 없던 일이다. 30대 유권자도 김 후보 32.7%, 이준석 후보 17.7%였고 합하면 50.4%다. 이준석 후보 지지를 범보수로 볼 수 있느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가 사퇴할 경우 그 표는 김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으로 갈라졌다. 계엄과 윤석열에 대한 환멸이 워낙 커 김 후보가 이준석 표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 내내 이준석 후보는 김 후보보다 더 날카롭게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와 이준석 지지를 범보수로 묶어도 큰 오류는 아니라고 본다. 이재명 후보보다 범보수 측에 더 많은 표를 준 1839세 유권자는 1336만 명으로 전체의 30% 정도에 달한다. 추세를 볼 때 보수 정치가 자기 혁신만 이루면 앞으로 새로 유권자로 유입되는 청년들도 보수에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마디로 보수 정치에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확실하게 미래가 있는 것이다. 하기에 달렸을 뿐이다. 한국 청년층에게 이준석 후보는 미래 보수의 등대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노년층엔 이 후보에게 비호감을 가진 사람이 많지만 젊은 층은 그렇지 않다. 일부에서 이준석이 보수표를 분열시켰다고도 한다. 만약 이 후보가 사퇴했으면 그 표의 3분의 1 정도를 가져간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득표율 50%를 쉽게 넘었을 것이다. 이번 후보 중에 청년들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같은 호흡을 하는 정치인은 이준석밖에 없었다. 이 후보는 8.34%를 얻었다. 이 후보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8년 전 유승민 후보는 6.8%를 득표했다. 소수 정당 출신으로서 당선 가능성이 0인 후보가 이 정도 득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민주당과 국힘 두 양대 정당 지지자들이 서로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갖고 결집하는 상황에서 이준석에게 표를 준 8.34%, 291만 명의 국민은 크든 작든 보수의 미래를 살려두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한동훈도 대중 정치인으로 더 발전하면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동훈은 당내 다수파인 친윤그룹과 태극기 세력의 절대적 비토에도 국힘, 경선 결승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이준석, 한동훈 두 젊은 정치인의 경쟁은 보수 정치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국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경기 포천 가평, 김재섭 의원 서울 도봉갑,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도 보수가 가진 미래다. 이들 모두 갈 길은 멀다. 이준석은 노년층과 젊은 여성들의 반감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1839세 여성의 이준석 지지는 같은 나이 남성들의 34분의 1에 불과했다. 정치인으로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한동훈은 윤석열 이후 약점이 된 검사라는 경력과 불통 독단 이미지를 넘어서야 한다. 젊은 보수 정치인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은 국힘 그 자체다. 국힘 당원들과 주변 강성 세력은 애국적이겠지만 고루하게 느껴진다. 특히 일부는 비상식을 넘어 몰상식한 모습까지 보인다. 보수 혐오의 한 원인이다. 계엄이라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으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극복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들은 뭐 잘못됐느냐고 반발한다. 전략적 사고 없이 감정적으로 행동에 자해를 한다. 이들에게 좌우되는 정당에서 젊은 보수는 질식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민주당이 국힘의 처지였다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오세훈 대 한동훈이 됐을 것이고 이준석과의 단일화로 갔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상황에선 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산다는 전략적 사고가 민주당엔 넘쳐난다. 영남 출신인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모두 그런 전략에서 탄생했다. 이런 모습은 지금 국힘 당원들과 주변 세력에게선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불과 4년 전 국힘 당원들은 30대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기도 했다. 국힘 당원들은 윤석열의 반대에도 한동훈을 당대표로 선출했다. 미래 있는 보수로 갈 토대가 당내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새로 태어날 보수 정당이 청년 당원들을 받아들여 당 전체의 면모가 바뀌면 고루 아닌 혁신, 비합리 아닌 합리, 아집 아닌 유연한 전략, 과거 아닌 미래가 보수 안에서 숨 쉴 수 있게 될 것이다. 보수 정치는 작년 12월 3일 이후 악몽과 같은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기만 했다. 그제 대선은 모든 엉망진창의 종합 결정판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작지만 큰 희망의 불씨 하나를 보았다. 이 불씨가 죽지 않고 좋은 보수, 좋은 정치, 좋은 나라로 가는 미래를 열며 활활 타오르길 고대한다.